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늦가을 여러분이 딱 읽기 좋은 단편 모음 특집으로 오늘은 꾸며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정프로가 참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 단편 소설집. 단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전 단편이 그렇게 좋아요. 네. 이게 제가 이게 끈기 있게 오래 못 읽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단편이 이게 딱 그 한 편 한 편마다 이 포인트들이 하나씩 딱딱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그냥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저 일당백 하면서 네. 단편 딱 한 번 해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모파상, 아. 목걸이 이런 거 그때 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단편이라는 게 어떻든 이 장편은 하나의 어떤 복잡한 그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단편은 말 그대로 진짜 단면만 딱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보통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도 되고 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지적 긴장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딱 보니까 한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대적 감각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드라마도 이제 이어지는 걸 잘 못 보겠어요. 네.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요. 네. 단편 영화 같은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너무너무 재밌고 상상력을 엄청 자극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단편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지난 시간 여러분이 세종대왕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야, 나 세종대왕 이렇게 안 보실 줄 몰랐네. 네,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저도 섭섭합니다. 자, 오늘 단편은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단편 어떤 단편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갖고 오셨는데 네. 네. 제목만 들어서는 참 뭐 다들 매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뭐부터 좀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 달려라 메로스 네. 그리고 날마다 만우절 음. 그리고 두자춘 뭐 그 다음에 이자크 바벨의 기병대라는 연작 소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광염소나타, 네. 명인전 그리고 네. 뭐 묘한 이야기까지 어. 쭉 한 67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정프로님부터 하나 한번- 고를까요? 네, 많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 또 무겁지 않게 네. 뭔가 이름이 땡깁니다. 달려라 메로스. 메론 그냥 왜 땡기죠? 뭘? 아니 일단 네. 메로스란 이름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에로스예요? 약간 좀 그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좀 사랑 얘기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사랑 얘기인가요? 우정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죠. 우정에 관한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메로스라는 이름은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이 그 지금의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아. 네.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시실리, 시칠리아 하는 섬 자체가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지금 고린도 전사할 때 그 고린도 있지 않습니까? 코린트. 네. 그쪽 사람들이 개척한 동네죠. 시칠리아 섬. 거기서 이제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시라쿠사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설에서 우리가 배경이라고 할 때 뚜렷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이제 작품이 있는 반면에 요거는 공간은 있는데 시간은 그냥 그런 정도 한 중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기원 전쯤에 그리스의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나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때쯤 아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네. 하긴 보니까 장편은 시간과 공간이 아주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단편은 좀 없다 그런 게 그죠? 그럼 뭐 예전에 나오는 뭐 게 이 있기도 정도 하고. 하면 되죠, 뭐.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안 나올 때가 오히려 문학의 본질적인 영역하고 많이 맞닿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학은 본래 허구잖아요. 네. 있음직한 이야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과연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게 열려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이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뭔가 평등한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허구인데 더 사실보다 더 사실까지 느껴지는 거죠. 다 자기 이야기로 같이 육박해 온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시공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작품들이
또 보편성을 좀 획득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달려라 메로스. 옛날에 쓰여진 책인가 보네, 이게. 예, 그 다자이 오사무라고 일본에 아주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네. 그 평생 동안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죠. 성공했어. 결국은 성공했어. 같이 죽었을 거예요. 여성하고 같이 이제 정사를 했다고 해야 될까?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내도 아니고. 아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예. 납니다만. 근데 이 다자이 오사무는 워낙 이제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학 팬들 가지고 있죠. 인간 실격이라든지 아, 사랑이라든지. 인간 실격. 네, 바로 그 소설 오. 썼던 주인공이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일본의 저쪽 그 어디입니까? 저 일본의 저 동북 지방, 북부 지방이었죠. 아주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에요. 그 지금도 그 손자쯤 되는 사람이 일본의 그 의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의원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집안도 좋고 그 나름 또 그 동경 도쿄대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네. 그 다 했는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런 작품으로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달려라 메로스 같은 경우는 보면 또 좀 이 사람을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다른 많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어떤 나쁜 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나쁜 왕에게 그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대들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고향에 3일만 갔다 오게 해달라. 자기 여동생 결혼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너 말을 어떻게 믿냐? 너가 3일에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 믿냐니까. 네. 아, 그러면 나의 친구가 그 나 대신 들어가 줄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친구가 대신 죽을 수도 그럼 있다. 뭐 탈무드 뭐 이런 데 나왔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고대 여러 가지 설화도 있고 네. 또 이제 이걸 프리드리 실러라고 독일의 극작가가 이제 이걸 변종해갖고 또 글을 썼다는데 바로 다자이 오사무가 그거를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이 다자이 오사무가 이걸 썼는데 네. 그 상당히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이 글들 보면 이게 단문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표현들이 참 좋은 게 많죠. 그게 다 그 바로 달려라 메로스. 네, 네, 네. 메로스가 주인공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동반자살에서 좀 찾아보니까 네. 뭐 투신자살 정도가 아마 네, 네, 그러니까 네. 물에 투신 그 내연녀와 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사를 한 거죠. 아, 네. 그 정사라고 하죠. 아, 고정사군요. 네. 그 정사군요. 저는 또 복상사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는 네. 지적 수준이 좀 비슷하죠. 이런 거는. 뇌가 많이 네, 네. 서럽해져 있나 봐. 아, 정사가 그런 정사구나. 네. 정정자 쓰고 죽을 사자를 쓰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보통 말씀하는 정사는 이제 일사자를 쓰고. 네. 네. 자, 그래서 달려라 메로스 다자이 오사무의 음, 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단문으로 시작해서 첫 문장이 이게 항상 단편은 중요하잖아요. 네. 메로스는 경노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하거든요. 화가 났구만. 첫 문장이 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흥미를 불러 일으켜 야죠. 왜 화가 났지? 그래서 메로스가 화가 난 이유는 포악한 왕을 내가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로스의 지금 목동이거든요. 양측이에요, 시골에서. 양측인데 왕을 죽여야겠다고요? 네, 그런데 왜 왕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냐면 이제 16살 먹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도시에 와가지고 물건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 도시에 오니까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왕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나쁘냐 하니까 사람을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죽이냐?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심을 품고 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궁녀도 아니고 관심법으로 관심법도 봤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왕이 자기 뭐 매제, 왕세자, 여동생, 왕비, 신하 다 죽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메로스가 딱 그 말을 듣고 그 미친 왕이네 살려둬서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로스 같은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국지사형이죠. 그게 뭐냐면 지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딱 일에 행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견식이 좁아야 되거든요.
견식이 좁다고요? 견해와 지식이 좁아야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죠. 네. 아니 근데 뭐 여기는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지금 우리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꾸 생각하는 걸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이죠, 말이죠.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메로스는 그 아주 행동주의자예요. 부당하고 이것이 그리고 보편적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어돼야 된다라는 아주 소박한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그 칼 한 자루 어떻게 들고 차고 왕이 있는 궁전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궁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그리스 오이디푸스 왕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막 어리번쩍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그 당시에 그리스 오이디푸스 왕이랄까 안티고네 같은 데 보면 그냥 그 왕이 있는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좀 만들 수 있고 말이랄까 마국간들 요런 정도 해가지고 좀 넓은 정도 집이지 아주 뭐 경비가 삼엄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왕성을 지키는 병사에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단도가 나오니까 이거 뭐냐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거짓말 안 정직하게. 해요? 이 도시를 폭군의 손으로부터 구하려고 내가 단도를 가지고 왔다. 너 죽이러 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네 같은 놈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나의 고독한 마음을 알아?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막 비웃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로스가 아니 그걸 왜 모른단 말이냐.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다. 가장 내 가까운 사람들도 다 욕심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본래 믿을 게 못 되고 믿어서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나도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인간들이 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다. 자, 이러니까 이제 메로스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메로스가 이제 왕에게 비웃는 거죠. 아, 당신 참 똑똑하네. 자, 그런데 마음껏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자기 똑똑한 척 살아라. 나는 죽을 각오로 여기 왔으니까 목숨 따위 구걸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만 내가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3일만 시간을 좀 다오. 그러면 3일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여기 죽으러 오겠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폭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만 새를 한번 놓아주면 돌아오는 법이 있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메로스는 딱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사흘간만 허락하시오. 만약에 나를 못 믿겠다면 줬소. 여기에 세리눈티우스라는 석공이 있어. 나의 둘도 없는 친구요. 그 친구가 인질로 여기 있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지 않으면 그 친구를 죽이시오.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라고까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한번 재미있겠군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놈은 안 돌아올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친구가 인질로서 죽이면 그때 그 모습을 참 볼만하겠다. 그렇지 않아 친구 믿었다가 죽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재미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자, 정직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라는 걸 본때를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다목적으로 설 수 있겠다 해가지고 허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흘째 저녁이 떨어질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너의 친구를 대신 죽인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메로스의 그 중마고 세리눈티우스가 이제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성 안으로 불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뭐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거 아직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시라쿠스에 와서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왕이 들어오라 해가 들어가니까 포박을 하면서 친구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 얘기랑 똑같이 가면 너무 좀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구체적인 세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표현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이 얘기 좀 알잖아요. 근데 그 자세한 심리적인 거는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핵심은 그 동안에 그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레눈티우스는 뭐 아예 뭐 그런 거 묻도 따지도 않고 대신 인질로 바로 들어가겠다. 오, 너를 우정. 믿으니까. 예, 예. 오, 의리.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메로스가 열심히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길을 달려가지고 다음 날 이제 그 정오쯤에 마을에 도착한 거죠. 도착해가지고 여동생한테 야 너 내일 결혼해야 돼. 이제 막 급하게 써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동생 결혼할 매제가 될 사람 찾아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처음에 좀 실갱이를 하다가 에이 어떤 사정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결혼을 하니까 이제 축하회는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비가 뚝뚝 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폭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강물이 불어나는구나. 네. 근데 메로스도 처음에는 잘 아십니다. 메로스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네네. 축하회를 하다 보니까 술 한잔 마시고 하니까 아유 그냥 평생 이대로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 좋은 사람들과 한평생 살고 싶다. 내 동생, 그래. 나의 매제, 네. 한 동네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그렇지만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내 몸은 지금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딱 다 잡고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해야지. 그래서 이제 딱 한손 붙이고 나서 자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자기 여동생한테 네.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곧 도시로 출발해야 된다. 이제 내가 없어져도 네 남편이 있으니 너는 결코 외로울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오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란다. 너도 잘 알고 있을 테지. 남편에게도 절대 비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다. 이 오빠는 훌륭한 사나이니까 너도 그것만은 자부심을 가져다오. 참 소박한 네.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겠다. 여기서 보면 비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다자이 오사무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또 다자이 오사무의 다른 작품에 보면 네.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비밀을 만들 때 어른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다자이 오사무의 다른 여러 가지 글을 보면 그러니까 단정적인 말을 절대로 이 사람은 회피해요. 계속 이 말을 했다. 비밀이란 건 절대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했다가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비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이 다자이 오사무의 어떻게 보면 작품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과연 뭐냐 이거죠. 문학은 단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끊임없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는 앞서 했던 말하고는 틀리는데 막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는 게 문학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같아요. 비밀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뭐랄까요 빈곤하죠. 네, 바로 빈곤? 그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에 이병헌 기억나세요? 아,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아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예요? 그 영화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자매들이랑 맞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누구나 비밀이 있단가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비밀. 근데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상 소설도 나오고 바로 그 밀란 쿤데라 소설에도 그 비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이상은 바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마치 가난한 것처럼 허전하고 그런 빈곤한 거다 이거죠. 비밀을 만들어야겠네. 비밀이 없어요? 네, 비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 비밀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그 말은 있잖아요. 깊이를 알 수 없으니까. 어. 저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촉발시키니까 비밀이 있는 사람이 바람둥이들한테 많죠. 네? 아니, 바람둥이들보다 비밀이 있는 척하기도 하고 진짜 네. 비밀이 있을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기도 하고. 네. 아니 정프로님은 내가 봤을 때는 네. 바람을 피는 척하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이네. 그렇지. 네, 근데 없어요. 참 안 됐어 아유, 사람이. 프로 어쩜 그런지 몰라요. 좋아하시는 작가가 그 자꾸 일본 하면 좀 그렇고 저기 누구죠? 그 저요? 아니 저기 그 해변에 카프카 썼던 무라카미. 네, 무라카미. 하루키? 네. 하루키. 네. 하루키도 하루키. 좋아하죠. 하루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쿨한 사람은 없고 쿨한 척하는 거다 이거죠. 사람들은 사실 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쿨한 네, 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척 좀 버리세요. 그렇게 또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욕 먹고 뭐 그런 게 더 좋습니다.
네. 우리 네 달려라 메로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로스가 네,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달립니다. 이제 네. 달리는데 이제 비출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양팔을 크게 흔들며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대목이에요. 오늘 밤 나는 죽는다. 죽기 위해 달린다. 인질이 된 친구를 위해 달린다. 왕의 사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린다. 달려야만 한다. 그리하여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의 명예를 지키리라. 그럼 안녕 나의 고향아. 다다다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있잖아요. 안녕 나의 고향아. 안녕. 이 일본 순정 만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안녕. 이거 눈물이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숲을 빠져나오고 이웃마을에 도착하는데 해가 계속 이제 중천에 가까이 가니까 더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많이 뛰었으니까 좀 어슬렁어슬렁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강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간밤에 내린 비로 네. 다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비는 불어가지고 강은 물은 불어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쭈그려 앉아 엉엉 울면서 제우스에게 애원했다. 저 물살을 진정케 해주십시오. 태양도 이미 높이 떠올라 대낮입니다. 내가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왕성에 도착할 수 없다면 소중한 친구가 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탕류는 메로스의 절규를 비웃듯이 점점 더 거칠 듯이 미친 듯이 춤을 춘다. 자, 그래서 결국 메로스는 헤엄을 치리라 각오하고 이제 강물에 뛰어드는 거죠. 강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어서요. 뛰어들어서 간신히 떠내려온 나무 조각에 의존해서 도달해요? 건너편에 간신히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뛰기 시작합니다. 네, 뛰어요. 뛰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산적이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가진 건 내 목숨밖에 없고 이 목숨도 왕에게 바쳐야 된다. 그럼 그 바로 너의 목숨을 원한다. 너희들은 그럼 왕의 명령으로 여기 숨어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는 거죠. 아 왕의 명령으로. 왕이 그 산적도 시켰고 얘를 그렇죠. 죽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게 못 오게 하려고. 아 왜냐면 그래야 이제 왕이 네.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 시나리오가 되니까. 백성들한테 야 이봐라 인간들 얼마나 저 형편없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산적들하고 결국 이제 몽둥이를 휘두른 산적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으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산적을 때려 눕히고 때려 눕혀요? 잘 때려 눕힙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경류를 헤엄쳐오고 산적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결국 현기증이 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이래 되는 거죠. 몸이 지치니 정신이 함께 지친다. 그래서 결국 나쁜 마음도 이제 생겨나는 거죠. 아유 그냥 뭘 가냐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죠. 왕도 또 저렇게 수작질하는 거 보니까 둘 다 죽일 것 같고 아예 그냥 돌아가서 살랜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바로 지금 말씀대로 정의, 신뢰, 사랑 생각해 보니까 참 하찮은 것이다. 남을 죽이고 자신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정해진 법칙이 아니었던가. 모든 것들이 허황하다. 나는 추악한 배신자다. 될 대로 되라지. 이제 어쩔 수 없다. 사지를 뻗고 들여놓은 채 졸기 시작했다. 힘도 들고 생각해 보니 뭐 별 거 있냐. 어차피 속고 속이는 게 인생사의 법칙 아니더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득 귀에 졸졸 무르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로스는 몸을 굽혀서 물을 양손으로 퍼서 한 모금 마시니까 꿈에서 깨어난 느낌이 들었다. 역시 사람은 몸이 힘들면 정신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나는 이제 착한 일을 할 거야. 난 정의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해서 갑자기 사람이 인격이 갑자기 막 신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몸이 힘들고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러면 아무리 막 결심을 하고 굳은 결의를 했더라도 갑자기 막 그냥 사람이 허물허물해지잖아요. 참 이게 인간이 가진 그 취약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메로스가 딱 물을 마시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노자 도덕경도 나옵니다만 물 마시면 정신 차리잖아요. 네. 그래서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바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결국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나를 죽이고 명예를 지키려는 그 희망이 생긴 거죠. 다시. 예, 그래서 일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뢰받고 있다. 나의 목숨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죽어서 사죄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신뢰에 보답해야만 한다. 지금은 단 그 한 가지다. 달려라 메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거죠. 다시 달려요. 다시 달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악마의 속삭임은 바로 꿈이었다. 나쁜 꿈이다. 꿈은 잊어버리자. 모두 몸이 피곤할 때는 가끔 그런 꿈을 꾸게 된다. 메로스, 자네의 부끄러움이 아니야. 역시 자네는 진정으로 용감한 자다. 다시금 일어나 달릴 수 있게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쫙쫙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린 시절의 정의감들, 그 만화는 만화랄까, 애니메이션 영화랄까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들이죠. 약간 진짜 만화 같네요, 이렇게. 이것들이 딱 이게 사람들 그 고양시키고 어린 시절에 그 느낌을 가져다 주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메로스가 사람들을 막 헤쳐가면서 이제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잔치하는 사람들 다 엎혀가면서 비키시오. 비키시오. 나의 보시 지금 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다음에 땀이 막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알몸으로 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런 것들을 격식을 따지고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죠. 내 때문에 친구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옷을 다 벗고 던지는 거예요. 막 무처녀들이 막 못 가게 막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세리눈티우스의 제자가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날이 다 되었고 결국 우리 스승님은 당신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로스가 아니다. 아직 해는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계속 아니야.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달려야 된다. 그 친구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믿어주었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다. 시간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목숨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왠지 모르는 더욱 무섭고 큰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나는 지금 이제 시간이 뭐 그거에 맞춰가느냐 안 맞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누가 죽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마음에 있는 더 무섭고 큰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다. 뭔지 모르는 더 무섭고 큰 무엇. 이게 과연 뭔지 모르지만. 정프로는 살짝 또 느낌이 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굴 지금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 누군가와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그 명령 같은 것을 끝까지 나는 그렇죠.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좋은데요?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때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처럼 피곤하니까 잠들고 싶고 아유 다른 사람도 다 이래 사는데 유독 내가 뭐 중불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동시에 이 마음속에 그 우리 칸트가 말했던 도덕 법칙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 그냥 뭐 태풍보다도 저 우주보다도 그리고 뭐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섭게 우리에게 육박이 온다 이거죠. 너는 이러고도 인간이냐? 너가 인간이라면 너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목숨까지도 넘어서는 그 무엇을 향해서 너는 달려갈 때 너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뭐 이런 느낌까지 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친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닌 더 무섭고 큰 무엇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를 달려가게 한다. 저도 여기 한마디만 보태줍니까? 좋습니다. 이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엔 내가 졌을 때 그 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나에게 곧 죽음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는 걸 무서워한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그 가치라는 게 무너져요. 예, 그 가치가 무너졌을 때는 자기에게는 그것은 죽음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자기가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랬을 때 목을 매단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두려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독일 나치가 그 폴란드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유태인들 또 막 길 가다가 어떻든 유태인 잡게 되면 유태인 아이들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했거든요. 다리에서.
집어 던져서 바로 죽이기도 네. 했는데 어느 날은 폴란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폴란드 사람들 보고 딱 총을 겨누고 자 너희가 이제 이 아이를 집어 던져 죽여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그 고뇌 딜레마지 않습니까? 너가 만약 얘를 집어서 던져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얘도 죽고 너도 죽어. 근데 너가 예를 들어 얘를 집어 던지면 한 명 살아나. 그지? 2명 살래? 1명 살래?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또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도 둘이는 죽는데 한 명이라도 우리 양적으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둘이 죽는 것보다는 하나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하는 게 맞는데 네.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던져서 죽게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자살해버려요. 며칠 안 돼가 다 자살해버려요. 그걸 못 견디네요, 자기가.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계산에 따르면 타산적으로 맞는데 사람의 목숨은 한 명이나 100명이나 이게 그렇게 구분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메로스는 이 달리면서 그걸 겪는 거죠. 자기가 그럴 수 빠져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다시 달릴 수도 있으니까. 자, 좀 달려볼게요. 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메로스가 마침내 네. 체형대 기둥에 줄에 묶인 세리눈티우스가 이제 천천히 끌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할 때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 이제 다리를 움켜잡는 거죠. 더 이상 이 왕이졌어, 사람은- 왕이졌어. 예. 예.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메로스다. 내가 여기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지고 이제 친구와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첫 마디가 세리눈티우스 나를 때려라. 나의 뺨을 힘껏 때려라. 내가 오기 전에 여기 도착하기 전에 악몽을 꾸었다. 너를 두고 그냥 포기할까.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나를 때려다오. 그러니까 세리눈티우스가 상장이 떠나갈 만큼 철석 뺨을 때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용서 바로 안 되고. 명성 바로 안 되죠. 근데 세리누티우스가 때리고 나서 또 갑자기 멜로스에게 또 그러잖아요. 멜로스 나를 때려다오. 나도 딱 한 번 자네를 약간 의심했다네. 자네가 혹시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자네를 안을 수가 없다네. 그래서 다시 또 상장이 떠나갈 만큼 철석.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엉엉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야,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감동을 받은 왕이 예. 한마디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짐의 마음을 이겼다. 신뢰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었구나. 나는 인간의 마음은 전부 악의 마음, 사리사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이겼다. 제발 나도 너희들의 친구로 받아들여주지 않겠느냐. 나도 너희들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군중사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해피엔딩으로 가네요. 네. 아, 이게 결국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메로스 같이 그렇게 직정적인 사나이, 직선적인 사나이도 결국은 그 마음은 악몽을 다 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이 글쎄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키고 나는 멋진 사나이가 남고 싶다 이런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더 무섭고 더 큰 것이 나를 달리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쓰기인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나를 몰고 나가냐. 욕망으로 몰고 나가겠다가 나를 좌절시키겠다가 다시 또 거기서 일어나겠다가 이런 마음들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뭐. 야, 나는 뭐 돈 위해서 돈 벌려고 뭐 일하지 뭐 이런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아마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문득문득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혹시 이 메로스처럼 또 순간순간 악몽을 꾸시는 분이라면 네. 그게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육체가 좀 혹시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제 초이차를 좀 드셔보시면, 초이차요? 네, 그럼 이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집니다. 네, 초이선사의 5대 법손이신 용운스님이 또 전통 제다법으로 만드시는 이 초이차, 지리산 인근의 그 청정 지역에서 네. 자라난 그 찻잎으로 아주 그 맛있게 볶아서 그 향이 아주 진하게
여러분 방 안을 가득 채워. 제가 또 이거 차를 가서 마셔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찻잎을 우려낸 다음에 우려냈죠. 보온병에 딱 담아가지고 차에 딱 놔두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목마를 때 네. 딱 마시면 야 그렇게 차 안이 향이 싹 나면서 아, 운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운치 있고 뭔가 거의 뭐 자율주행이죠 그때부터. 그렇죠. 네. 운전하는 힘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차를 초이차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다. 네. 네. 자 초이차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초의차. 초의차. 네, 고맙습니다. 네. 꽃잎차하고 녹차하고 참 향이 좋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저도 동백꽃잎차, 뭐 매화꽃잎차, 구절초 등등 네. 있는데 예,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주 그 향기로운 거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달려라 메로스 네. 우리가 이제 대체로 많이 알고 있는 네. 이야기를 네. 다시 이제 그 일본 작가가 네. 새롭게 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써놓은 네, 예, 그런 단편이었고요. 또 다른 단편은 제가 이번에는 골라볼까요? 골라보세요. 네. 저 아까 전에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만우절? 예, 날마다 예. 만우절. 날마다 만우절. 약간 음. 유쾌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날마다 만우절은 그 윤승희 소설가죠. 그 지금 벌써 이제 아주 중견 여류 소설가로 네. 네. 유명하신 분인데. 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네네네. 분이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제목은 참 유쾌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우절. 네. 저도 아주 화사한 꽃잎을 보고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네. 사실 이 실린 내용들이 대부분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한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작가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린 블랙홀 같은 구멍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주인공들 어떤 주인공은 오빠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오빠 중에 한 명이 이제 살인을 저질러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이제 하러 시부모가 될 분한 인사를 하러 가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나는 절대 살인자의 동생은 며느리 맞을 수 없다. 오. 또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너가 뭐 오빠가 살인을 했고 너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고 얼마나 괴롭겠니. 마음고생이 많고 참 불쌍하다. 그런데 나는 내 막내 며느리는 구김살 없고 발랄한 사람으로 맞고 싶단다. 이런 내 마음 알겠지? 하면서 내쳐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상처 입고 홀로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한테 그 30년 전에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끊어졌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이럴 때의 그 느낌들이랄까.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슴에 블랙홀 같은 슬픔에 블랙홀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감히 어떻게 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히 말이라도 건네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슬프던데, 근데 이제 바로 이 제목이 되는 날마다 만우절에서 이제 그런 것들, 그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뭘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달려라 메로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메로스도 나오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볼 수 없지만 사실은 뭔가 크고 무서운 것이라 했잖아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것이 또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학이 가장 네. 이제 힘이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만우절이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한 번씩 거짓말로 속여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 진짜 같은 거짓말. 이게 막 여기도 읽어보면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안 얘기해줘요? 네. 아니 근데 뒷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 어떻게 한번 들어본 이야기인데, 제일 글쓰기 처음 할 때 이런 주제를 내준다고 하죠.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남들에게 말하면 아이 그거 다 가짜네 라고 말하는데 진짜 같았던 이야기를 한번 써봐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남한테 말하면 전부 가짜라고 할 거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나는 경험했는데 이거 남한테 말하면 에이 그거 다 가짜야. 너가 꿈을 꿨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들. 정프로님 있어요? 그럼 뭐 사자대면 얘기 정도? 사자되면? 삼자대면을 넘어서서 네. 나를 만났던 세 명의 다른 여성이 한 자리에 모인. 와. 진짜 그런 경험 있어요? 안 믿죠? 네.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써보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관성을 한번 의식을 해보는 거거든요. 내가 과연 무엇을 가장 내 의식의 어떤 중액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중앙에 뭘 배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 기억이 떠오르게 될 때 그게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말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네. 남편이랑 네. 맨날 자기 전에 둘이 껴안고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껴안고 네. 현관 앞에서 서로 껴안고 기도해요. 그게 왜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응.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거짓말하네, 거짓말하네, 뭐. 아니 껴안고 기도를 한다고? 네. 뭐 잘 다녀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진짜 서로 꼭 껴안고 네.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네, 아침마다. 아 그럼 되게 그게 불안하게 느끼시나 보다 그죠? 이 사람이 반복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 회사에서 행복하고 오늘 정말 하루가 오빠에게 정말 아름답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저를 껴안고 오늘 일 열심히 하고 하루 에너지 넘치는 이런 걸 기도하겠죠? 네. 한 일주일 정도 친정 갔다 오면 아마 남편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교회를 둘이 안 다녀. 근데 종교는 같고.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 웃기죠? 이거 거짓말 같죠? 근데 아닌가? 자주 있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제 중심에 있다. 그리고 바람둥이 이 마음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아니 그건 뭐 우리의 그냥 1차원적인 해석이고. 네. 네. 하여튼 뭐 바로 그런 내용 같아요. 이게 날마다 마늘도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나는 은퇴는 아니죠. 나는 갑자기 퇴사를 이제 해버린 30대 후반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돼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은퇴해가지고 일종의 전원주택에서 겨울철에 고구마를 벽난로 앞에서 구워 드시는 나름 그래도 중산층 그런 집안이에요. 네. 그리고 남동생은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은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이후부터 뭔가 모든 일에 항상 방관하는 스타일로 바뀐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힘을 안 빼는 스타일로 네. 그런 이제 가족들이에요. 네. 근데 고모가 한 분 있어요. 고모가. 근데 고모가 갑자기 요즘 뭔가 자주 보낸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떡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떡을 보내니까 화해의 의미로 보내는 줄 알았다는 거죠. 화해하자는.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오빠하고 사이에 결국 이제 시골의 땅 문제로 마지막 남은 땅 문제로 결국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안 보다가 3년 만에 이제 떡을 보내니까 화해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현장에 있던 남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뻔했어. 라고 마치 남의 일처럼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동생은 절대로 이제 흥분하거나 막 그게 에너지 소모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구경꾼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며칠 지나서 그런가 보다 요즘 고모가 이제 뭐 많이 잘 사이가 좋아졌나 보다 했는데 며칠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엄마의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기 걸렸어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한참 후에 고모가 좀 아프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가 아파 이러니까 먹을 걸 보내다가 어제 갑자기 꽃다발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꽃다발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카드가 들어있는데 사랑하는 오빠에게라고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고모 많이 아프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빠가 카드를 보자마자 인연이 미쳤나?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고모가 그렇게 다정한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이렇게 다정한 카드를 보낼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카드를 보내고 꽃을 보냈냐. 그래서 엄마가 고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추궁했더니 암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그래서 오빠에게 꽃을 보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모한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4명이 다 출동한 거예요. 고모가 살고 있는 이제 시골집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동생이 운전한 차를 타고 이제 그 고모가 있는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모네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고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없는데 시골집을 닫아놔가지고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담치기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었죠. 문을 열고 나니까 이제 그 평상에다가 평상에 물걸레질을 하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고모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모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와 고모 사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는 항상 이제 고모가 태어날 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날이 운동의 날이었는데 좀 이따 슬픈 건 아닌데 잠깐만 좀 이따 단편할 땐 항상 이런 일이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항상 아니 그건 아니고. 뭐가 뭐 어디 부분이 이렇게 아니, 코가 그건 아니고. 찡해지시는 건지 자 들어볼게요. 그건 아니고. 네, 자, 운동회 때. 네, 운동회 때. 읽으실래요? 네, 주세요. 아니,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뭐 아니 정국님 그건 아니고. 아니 뭐 별건 아니에요. 그냥 운동회 때 뭐 하는 것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잘 네. 읽어주세요. 나는 아빠를 보면서 동생이 태어나길 기도하며 달리기를 하던 10살짜리 남자아이를 생각해 보았다. 아빠와 고모는 10살 차이가 났다. 할머니는 고모를 낳기 전에 2명의 아이를 잃었다. 고모가 태어나던 날은 가을 운동회가 있었다. 아빠는 그날 뭐든 열심히 했다. 줄다리기를 하다 손바닥이 까졌는데도 응원할 때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그때마다 건강한 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며 또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였던 아빠는 그날 3등을 해서 노트 한 권을 받았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달려서 입술에 피가 났다. 운동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태어나 있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상품으로 받은 노트에 일기를 썼다. 아직 이름이 없는 동생을 위해 3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두 아이를 100일 전에 잃었던 할아버지는 100일 잔치를 크게 한 뒤에야 정숙이란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고 그러자 아빠는 일기 쓰기를 그만두었다. 내가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을 때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빠를 따라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황토방을 열어보았다. 어제까지 불을 뗐는지 안에 열기가 남아 있었다. 엄마 여기서 쉬어요. 내 말에 평상에 앉아있던 엄마가 무릎을 두드리며 일어났다. 고모는 40대의 관절염을 앓았는데 그때 아파트를 팔고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황토방을 지어 한여름에도 찜질을 했다. 6년 전에 눈길에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던 엄마도 깁스를 푼 다음 고모네에서 한 달 정도 요양을 했는데 갔다 와서는 몸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다고 농담을 했다. 아빠가 황토방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동생한테 라이터가 있느냐고 물었다. 없지. 잠깐만요. 차에 갔다 와볼게요. 그리고 한참 만에 동생이 성냥을 들고 나타났다. 육각형으로 된 커다란 성냥갑이었다. 어디서 났어? 내가 묻자 동생이 옆집 할머니한테 빌려왔다고 했다. 미자씨? 내가 미자씨라고 불러주니 감도 하나 주었어. 그거 먹고 왔지. 고모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옆집 할머니가 텃세를 부렸다. 고모의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자기 집 대문 앞에 고추를 널어놓기도 했고 고모네 유선방송 전선이 자기네 집을 지나간다며 잘라서 텔레비전을 못 보게 또 했다. 텔레비전 전선을 자른 날 고모는 한바탕 욕을 하기 위해 옆집을 갔다. 대문 옆에는 한자로 적힌 문패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 이름은 박말자.
하지만 고모는 끝 말자를 아닐 미자로 잘못 읽었다. 고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대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잠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다. 웃으며 낮잠을 자다니 그 얼굴을 보자 고모는 자신은 어떤 표정으로 잠을 자는지 궁금해졌다. 문득 고모는 잠을 자는 할머니 옆 얼굴에 낙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코 밑에 커다란 점을 그리는 상상을 했고 그러자 화가 난 기분이 조금 풀렸다. 그래서 잠에서 깬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자씨, 나 배고파. 할머니는 고모를 미친년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점심을 차려주었다. 강된장이었다. 고모는 밥을 2그릇 먹었다. 언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터지는 겁니까? 언제 정국님이 네. 언제 아니 왜 아니라 이미 지나갔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떻든 그 자기 동생을 네. 무사히 태어나려고 자기 나름의 의식을 가지는 거죠. 아. 나는 오늘 반드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그것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예, 결국 인간이란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동물이니까. 정국님 근데 어디에서 울었냐고요? 나는 이거는 기선 씨가 이해 못하는 네. 또 저희 세대에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달리기 하면서 아니 뭐 온 그것도 마음을 있고. 다해. 일단 애 태어나고 바로 이렇게 가는 그 심정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저희 약간 앞에만 해도 돌 전에 혹은 뭐 하여튼 영유아 사망률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하여튼 저희 때부터 급격하게 낮아진 거지. 그 전에 꽤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고 진짜 이름 안 지어주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왜? 정프로님은 약간 메말랐잖아요, 감정이. 솔직히. 난 메말랐죠. 우리 정박님이 운 거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네.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걸 이제 같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우리 어릴 땐 기생충도 참 많았어요. 기생충. 네. 네. 그 드셨죠? 그 약 네. 먹으면 이제 해충약. 우리 이제 아마 지선 씨 때부터는 먹으면 바로 녹아서 아마 애들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을 텐데 설마 나와요? 우리 정황님 때는 나왔죠 그냥? 그 애들 막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네. 애들이. 이만한 촌충 편충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와요? 그냥 밑으로 다 나와. 그럼 봤어요? 우리 그때 내가 딱 그 마지노예요. 네, 나 때까지만 딱 보고 우리 뒤로는 못 봤어요. 내가 그때 굉장히 경계인 같은 제가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그때 이제 저 혼식 같은 거 막 많이 하셨죠? 네, 학교에서 막 빵도 줬다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너무 라떼 같은데 그 보리살 이렇게 혼식 안 하면 안 된다. 검사를 하니까. 도시락 검사해갖고 너 쌀 비율이 너무 높은데 싸대기 막 맞고. 그럼 계란 있으면 땀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식, 쌀보리 비율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할 때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모하고 한숨 자고 나니까 엄마하고 고모하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백숙을 고운 거죠. 백숙을 고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삼주를 옆집에 미자씨 창고에 가서 인삼주를 훔쳐왔다는 거죠. 근데 왜 인삼주를 훔쳐왔냐니까 미자씨 이제 미자씨 남편이죠. 거기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담금주가 있는데 강경화로 세상을 뜨고 나니까 절대 이제 그 술 창고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가서 한 병씩 두 병씩 훔쳐온다는 거죠. 고모가 훔쳐오고 있어요. 훔쳐와서 먹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삼주를 그렇게 나눠주려니까 아무리 고모가 지금 암 걸렸다고 하는데 나눠주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고모의 빈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잔이다. 오늘 보고 언제 또 본다고 저거 다 마셔야지. 다 마셔서 정글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계속 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다 마실게. 넌 그냥 그만 마셔.
그래 고모 암 환자가 술이라니. 그 말에 고모가 아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앞접시에 놓인 닭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만 닭다리를 2개 준 거구나. 고모의 어깨가 들썩였다. 고모 우는 거야? 동생이 물었다. 고모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웃어? 또다시 동생이 물었다. 동생의 말에 고모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정말 미친년처럼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배를 잡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웃었다. 그거 거짓말이야. 다들 속았지. 암 환자는 거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암 걸렸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고. 다들 속았지. 그 말에 아빠가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상을 엎으려했고 동생이 재빠르게 아빠의 두 팔을 잡아 진정시켰고 엄마는 고모의 등을 때리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며 울었다. 고모는 등짝을 맞을 때마다 미안해 하고 말했지만 전혀 미안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모는 암에 걸렸네. 아, 그런가요 또?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꽃다발을 왜 보낸 거야? 암도 안 걸렸다면서. 그 아빠의 말에 고모가 지난주에 들은 라디오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날 고모는 마을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개주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 고모는 라디오를 틀었다. 차가 오래되어 라디오 채널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어떤 사연이 하나 나왔다. 6살 때 전철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어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찾았다는 남자의 사연을 들었다. 1995년 겨울 인천으로 가는 1호선. 그때는 어딜 가는지 몰랐지만 아버지가 따로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엄마와 함께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졸고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도 졸았던 것 같아요. 부평역이었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어머니가 깬 거예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아들이 있다는 것도 잊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아주머니가 자는 저를 깨워 다음 역에서 같이 내렸고 그리고 엄마를 찾아주셨어요. 사연을 듣다 고모는 너무 놀라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사연 속 아주머니는 바로 자기였다. 고모가 그때 그 아이를 찾아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모가. 내가 사실 그때 인천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어 그 길 찾아가는 길이었어. 고모는 점쟁이한테 부적을 받아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속옷에 넣어둘 생각이었다. 근데 그날 전철에서 고모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연자의 말과 달리 여자는 졸고 있지 않았다. 그 여자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문이 닫히기도 전에 뛰어나갔다. 고모는 상황을 파악했다. 그 여자는 일부러 아이를 놓고 내린 거였어. 그래서 고모는 딱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다음 역에 내린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와 역벤치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만 기다렸다가 애 엄마가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를 키우려 했거든. 애 엄마가 안 찾아오면. 그때 그 아이를 엄마한테 건네주면 내가 기속말로 속삭였지. 나쁜 년. 집으로 돌아가 오늘을 잊고 살아라 라고 말했지. 너가 애를 버린 건 나 알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애하고 열심히 살아 라고 내가 고모가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고모는 점쟁이한테 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모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유저를 받아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다. 이제 나는 남편 바람 피든 말든. 자 그러면서 결국 그 내가 그 아주머니가 그 사연에 이제 라디오 사연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아주머니가 자기를 안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고모의 말을 다 들은 뒤 아빠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런데 왜 꽃다발을 보냈냐고. 고모가 소리를 질렀다. 그 아이가 잘 자랐다잖아. 축하해줘야지. 그러니까 꽃다발을 보낸 거야 오빠한테. 그 아이가 잘 자랐다니까. 다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꽃다발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뭐가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아빠가 그 고모 이야기 다 거짓말이다. 충청도에 살고 있는 고모가 점을 보러 인천까지 가려고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모가 그래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고모가 인삼주를 마시면서 그래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봄에 내가 인터넷으로 내 이름을 검색해 봤어. 그러니까 나랑 이름이 같은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고. 그 아이가 올린 글을 읽다가 보니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오빠한테 뭘 자꾸 내가 보내고 싶어졌어. 아빠가 또 고개를 지었다. 왕따라니 네가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술방 장수 아들도 네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를 피웠고. 자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다 이거죠. 아빠는 너 지금 뭐 무슨 왕따야 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인천에 점 보러 가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아이 만난 것도 다 거짓말이네 너 이런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때? 라고 고모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뭐야 고모. 계속 하는 게. 내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엄마가 외로울까봐 앵무새를 선물했거든. 앵무새가 잔소리가 심했대. 밥 먹어라, 청소해라, 씻어라, 일찍 자라. 심지어 양말 뒤집지 마. 그런 말도 했다니까. 근데 앵무새가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래. 병원 가, 병원 가.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유방암이었어. 뭐야? 수술을 했는데 6개월밖에 못 살았어.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 이번에는 아빠가 믿는 눈치였다. 동생이 다시 닭 한 마리를 상에 올렸다. 동생이 닭다리 하나를 뜯어 내게 건넸다. 그리고 남은 다리를 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고모는 이제 안 줄래. 아빠가 닭날개를 집어서 내 동생이니 내가 줄게. 고모가 다시 한번 인삼주를 마셨다. 오빠 나도 앵무새 하나 사줘. 아빠가 알았다고 당장 한 마리 사줄게 라고 했다. 그러자 고모가 또 웃었다. 오빠는 참 순진도 하지 그걸 믿고. 계속 고모 또 이제 오빠를 놀렸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삶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거죠. 블랙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말을 하고 살아가겠냐 이거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아픈 사람이 자기 이야기 계속하는 거하고 실현당한 사람이 자기 실현한 이야기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느냐, 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를 이 작가는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같은 거짓말, 가짜 같은 진짜를 진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뭐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고모가 또 거짓말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아빠도 거짓말을 한번 해보자. 다 각자 거짓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각자 한번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아 그렇게 이제 시작된 네,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은 어릴 때 내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사실은 영혼이 빠져나왔거든. 빠져나와가지고 내 몸이 둥실 떠가지고 그 수술실 저 천장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야, 너 다시 몸에 들어가려면 기분 좋았던 추억을 생각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눈사람 뱃속에 빠진 이를 넣어두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다 녹은 다음에 그 이를 찾아가지고 미끄럼틀 아래 묻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마침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생각했다. 이게 동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겠다. 엄마,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그 아저씨는 그 말을 알려주고 나서 왜 잘 알면서 자기는 안 내려간다. 자기 몸속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나도 그게 이상했지. 그 아저씨는 답을 알면서 왜 자기 몸으로 안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지금도 종종 그 아저씨를 생각해. 유령인데도 입냄새가 났거든. 유령인데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항상 자주 이를 닦고 있어. 그 유령 아저씨처럼 입냄새가 심한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동생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다들. 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이야기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사실 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귄 사람이 서로 궁합을 보니까 좀 서로 좀 안 좋아. 네. 그러면 생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그러면 궁합이 좋아져. 그래서 생일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떡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생일이다 해가지고 그 떡을 먹다가 그 떡을 먹고 체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죠. 엄마가. 그 실려갔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전복돼가지고 응급실에 막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엄마가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내 가짜 생일은 필요 없어. 나 진짜 생일 찾을 거야. 라고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결심하고 이제 자기 회사로 다시 복귀했는데 복귀한 회사 사무실 책상에 바카스 한 병이 놓여 있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너희 아버지가 갖다 놓은 거야.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커플용 목도리를 그때 짜고 2개를 짜고 있었는데 그 예전 사귄 애인하고는 결별하고 너희 아버지한테 이게 목도리를 줬지.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빠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사실 그 바카스 말이야. 당신한테 준 게 아니야. 사실 당신 옆자리에 사람 여직원을 내가 좋아했는데 그 여직원이 그때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그 여직원한테만 뭘 주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내가 전부 다 돌린 거야. 사무실 사람한테 바카스 한 병을. 근데 당신이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당신 자리에만 딱 하나 놓여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당신한테 했던 거야.
그런 다음에 아빠가 잔을 들어 엄마에게 건배를 권했다. 엄마는 아빠의 건배를 받아주지 않았다. 안 받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우리 술 한잔 더 마시자 하면서 고모가 미자 시내 창고 가서 술을 훔치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 화자인 나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물쇠 잠겨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열어 이러니까 그 자물쇠를 자세히 봐. 그 자물쇠를 보니까 비밀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물쇠 딱 잠그고 그 옆에 적어 놓잖아요. 담벼락에다가 1, 2, 3, 4 뭐 2, 4, 6, 8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자물쇠에다 스티커를 딱 붙이는 거예요. 2, 4, 6, 8. 그래서 대단한데 응 대단하지. 자 그런 다음에 술병을 안고 다시 돌아오는데 고모에게 용기를 내어서 물어봐요. 근데 고모 왜 나를 미워했어? 이상하게 고모는 어릴 때부터 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고모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미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았지. 이혼을 하기 전 고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다. 미워하다 고모는 결국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넌 똑똑하고 빈틈이 없었잖아. 그래서 유독 너한테 마음을 숨기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너를 미워했어. 미안해. 고모가 사과를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보고 모두 고모를 똑 닮았다고 했다. 고모 여기서 그냥 월차 내고 며칠 살면 어떨까? 매일 술이나 훔쳐 먹으면서 내 말에 고모가 좋지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고모하고 몇십 년간 품어왔던 그 의문이 풀리고 이제 화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은 오늘을 만우절로 정했어. 해마다 오늘 거짓말을 해야 돼. 해마다 오늘 거짓말을 해야 돼. 참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거짓 속에 진실이 들어있고 진실 속에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정말 이야기 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일수록 가족이든 친구든 이 가짜와 같은 진짜 이야기, 진짜와 같은 가짜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이제 좀 더 서로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너무 진실만을 말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상당히 폭력적이죠. 맞아요. 그건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진실만 말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있나 이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알 권리가 있다.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난 알아야 돼. 그것은 준비되어 있기 전까지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준비될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이건 가짜인데라고 말하면서 진짜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이건 진짜인데라고 말하면서 가짜를 이야기한 거.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평소에 좀 약간 그 장난 같은 거짓말을 많이 좀 해놓으면 네. 나중에 살기가 좀 편해요? 뭔가 뽀록이 나도 네. 조금 그 뭐랄까 이게 범퍼가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장난같이 거짓말 쭉 하면서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진짜 한 번씩 섞어주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뭔가 문제 터지면 이거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도 지금 있어요. 삶의 철학인 거죠, 정프로님의.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그래도 있더라.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경험했고 20년 전 경험했다는 이유로 이 다 재생할 수 있는 자신이 없잖아요. 사진을 찍어놨더라도 그게 과연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냐 이거죠. 진실 혹은 거짓. 진실이라고 해봐야 결국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기억인 거고. 뭐 기억이 얼마든지 저 윤색되고 또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과거 한 10년 전 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네. 이 사람 옛날에 이런 말 했어 하면서 막 폭로하고 마녀사냥하고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있어요? 많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양한 말들이 있어서 너무 옛날 건데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진실 이걸 다 어떻게 안단 말인가. 요즘 그런 거 좀 많이 봐요.
그런 거 요즘 많이 보는 모양. 아니 많이 뜨는데 아. 요즘에 막 TV에 나왔던 어떤 일반인이 자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막 일반인인데 너무 과거를 다 폭로하거든요. 이게 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지식인의 두 얼굴 할 때 네. 왜 내로남불을 하나 그런 이야기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제 말한 나와 오늘 행동한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 변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기본값으로 하거든요. 자연이요? 자연이라는 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에 똑같은 게 어떻게 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인간이 문명을 만든 거는 다 다른 것 속에서 같음을 찾아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과와 저 사과와 다른데 우리는 그 사과를 묶어 가지고 사과 두 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 공통성을 찾고 계속해서 어제의 너의 말과 오늘의 말 사이에 하나의 동일성을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을 기본값으로 하는 사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어제 나는 이런 말 하고 오늘은 이런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네. 내가 하는 거는 정이고 너희들이 하는 거는 불이야. 내가 하는 게 정이고 너희들은 다 가짜야. 내가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같지 않은 것들. 네. 같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만 보려고 하지 같은 거를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나는 내하고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네. 근데 같은 걸 원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지금 지선 시간이가 너 그래도 10년 했던 말, 지금 했던 말 그것들이 어느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하는 연속선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저 사람하고 내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도 어떻게든 그래도 공감대가 뭔지 찾아내려고 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변하기 쉬운 무상한 자연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래 그게 바로 문명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네. 부평역 이 얘기는 진짜인 줄 알고 네. 와 물론 이제 하긴 소설에 써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진짜일 리는 없지만 여튼 뭐 되게 그 약간 좀 감정이 울컥할 뻔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소설이 좋은 게 허구라고 하면서 진짜를 말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울컥했는데 그래 가짜라서 안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반성도 하면서 또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진짜 위대한 양식이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좀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라디오에도 사연이 소개됐을 법하기도 하고. 네. 야, 자 일단 소설 2개 지금까지 네. 단편 소설 소개해드렸고요. 재밌어요. 네. 일단 저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요. 네. 리드모아 독서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정박님의 독서대 리드모아 독서대죠. 이때가 든든하게 묵직하게 네. 책을 아무리 움직여도 독서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큰 책을 올려놔도 전혀 네. 불안하지 않죠? 네. 네, 여기 그 이희승 박사의 그 국어대 사전 같은 것도 한 6권까지 쌓아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희승 박사님 맞나요? 일석이성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그 부사진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 사진 이만한 거 네. 있어. 네. 자, 우리 리드모아 독서대 책 좋아하시는 분들 또 태블릿 같은 걸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필수품 리드모아 독서대 네이버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1kg 커피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kg 커피 뭐 우리 또 일당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책과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1kg 커피를 잠깐 잊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커피의 계절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네. 때가 왔습니다. 네네. 네, 1kg 커피 빨리빨리 주문하셔서 여러분 빈 곳간에 쌀 채워 넣듯이 여러분의 그 찬장 위에 1kg 커피 가득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kg 커피는 진짜 선물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물용 너무 좋습니다. 네. 자, 1kg 커피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름다운 재단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광고를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나 또 이런 날도 한 번쯤은 네. 네, 단편 소설 특집이니까요.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1부 네. 끝날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우리 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우리 광고주분들 기뻐하실 수 있게 음. 곳곳에 잘 배치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봐주시고. 자, 여튼 이래서 지금 소설 단편을 지금 한 17개를 준비해 오셨는데 2개 네네. 일단 좀 나왔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그래도 한 3, 4개 정도 네. 가능하면 소개를 좀 해드리고 혹시 못 다 해드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네. 스페셜로 묶어서 좋아요. 단편집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단편 소설 특집은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적절한 노래 혹시 끝에 저는 붙일 거 리쌍 있을까요? 노래 신청합니다. 네. 리쌍의 변해가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단편 특집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변해가는 이야기 네. 이런 거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처음 소개해 주셨던 메로스에도 그렇고 네. 또 날마다 만우절에도 꿈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서 네. 조덕바의 꿈에 어젯밤 꿈에 보았던 그만입니다. 아닙니까? 네. 네, 그 노래 한번 어떨까 싶네요. 저는요 네. 달려라 하니 아, 달려라 메르스니까 나 있잖아. 1차적으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그렇죠, 좋아. 네. 나쁜 기집애 누구죠, 걔 이름이? 나엘이 나엘이 나쁜 기집애. 이 계집애란 말도 요즘 참 안 쓰네, 그죠? 네. 계집애. 예전에 그러네요. 참 그런 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시대 정신에 또 안 맞을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적절한 노래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가을밤 단편집 특집으로 예? 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하셔야죠. 오늘 음. 소개해드렸던 단편 제가 플로에서 잠들면이라고 있거든요. 오디오북 잠들면 거기에서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면 함께 풀로 읽어주시는군요. 네, 단편 그래서 하나를 풀로인가? 아잉 어쨌든 단편 듣고 싶으시면 네. 오디오북 잠들면 플로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씨의 잠들면 네. 그것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